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입니다. 31대 13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참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더니 이 칩스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역시나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무려 이제 전반에 3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후반전에 리바운드에 성공한 캔자스시티 칩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칩스가 2승 4패까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반만 해도 턴오버도 3개나 있었고 이제 점수도 이제 뒤진 채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정말 칩스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전반적으로 기름 바르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 전반 턴오버 과정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타이릭 힐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예.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패스인 것 같았는데 그거를 놓치면서 그것이 이제 붕 떠서 상대 수비에게 갔고, 두 번째는 이제 미코 라드먼이 공을 들고 뛰다가 상대 태클에 걸려서 공을 펌블을 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전반 종료 직전에 이제 상대 레드존까지 잘 들어가 놓고서도 마움스가 스냅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 미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떨어뜨린 공을 황급하게 줍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상대 수비진의 압박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마움스가 뭐 빠르게 공을 처리한다고 한번 뭐 던져봤는데 이것이 상대 수비에게 걸리면서 뭐 굉장히 이제 높게 뜬 이제 플라이볼이 되고 말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상대 수비가 그거를 굉장히 쉽게 또 잡아내면서 세 번째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던 칩스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마움스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후반전에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하프타임 때 팀 동료들이 마움스 선수에게 와서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칩스의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쿼터백이 이제 큰 실수를 했을 때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선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이제 동료 선수들의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고 뭐 힘을 내서 또 달라지는 선수도 있는데 마움스는 아마 후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움스도 이에 대해서 좀 팀 동료들에게 많은 감사를 표시를 했고 이게 이제 2년 연속 슈퍼볼에 갔던 팀의 저력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래서 뭐 후반에 달라진 마움스는 결국에 이제 397야드 2개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마쳤고 이제 이날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리어가 빠지면서 새롭게 이제 주전으로 나섰던 러닝백 데럴 윌리엄스도 2개 터치다운, 그리고 트레이비스 켈시가 모처럼 99야드 정도를 잡아준 거, 이런 점들이 좀 칩스의 후반 공격을 살아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모처럼 캔자스시티 칩스의 수비가 열일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본프로식 풋볼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칩스가 많은 득점을 내지만 그만큼 실점 역시도 많이 하는 팀이었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는 13점으로 워싱턴 풋볼팀을 묶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핵심 크리스 존스가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 그리고 후반에 단 한 점도 실점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칩스가 거의 경기당 평균 30점이 넘는 이제 많은 실점을 하던 좀 빈약한 수비였는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워싱턴을 잘 제어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수비에서도 승리, 공격에서 승리, 뭐 양면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캔자스시티 칩스였고요. 다만 현재까지 이제 이 6주차가 끝이 났잖아요.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를 허용을 했다는 점은 좀 칩스로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벌써 14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당 평균 2개가 훌쩍 넘는 그런 안 좋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칩스가 뭐 터치다운 패스나 뭐 패싱 야드 이런 점에서 이제 1등을 많이 하던 팀이었는데 네. 이렇게 턴오버 1등은 좀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뭐 칩스가 이날 경기 승리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번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워싱턴보다 공격력이 훨씬 강력한 테네시를 만나기 때문에 뭐 수비진도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워싱턴이 모처럼 또 수비가 전반에 살아나는가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그 고비 때마다 페널티를 주면서 이것이 결국 터치다운으로 이어졌던 장면들이 2번이나 반복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칩스 같은 막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을 상대할 때는 또 이런 페널티 부분까지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3쿼터 중반에 서드 앤 10으로 이제 칩스를 잘 제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드다운만 잘 넘기면 필드골로 막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동점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갈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몬테스 스웨트이 디펜시브 옵사이드 반칙을 범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칩스가 5야드를 전진했고 이게 이제 서드다운 컨버전 그 후에는 이제 터치다운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칩스의 드라이브도 보면 그 허드슨이 레드존에서 홀딩 페널티를 범했어요. 그러면서 데리우스 윌리엄스가 좀 손쉽게 러싱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워싱턴의 또 하나의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 서드다운 컨버전에서의 어떤 이 허용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칩스가 턴오버 1인 게 좀 낯설다는 이야기처럼 예. 워싱턴이 이 서드다운 컨버전 수비에서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낯선 기록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날도 지금 17번 중에 11번이나 퍼스트다운을 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즌 합계 허용률이 57.8%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번 중에 6번 정도는 지금 서드다운 상황에서 어떤 수비가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뭐 공격력이 지금 아주 막강한 워싱턴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팀 컬러가 수비 쪽에 맞춰져 있는 워싱턴 풋볼 팀인데 수비가 제 역할을 못하면 뭐 이 팀은 약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감독도 지금 수비 전문가라고 불리는 론 리베라인데 이런 모습이 좀 지속이 된다면 리베라 감독의 입지도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공격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워싱턴 풋볼 팀인데 이 부분에서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의 어떤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분명히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준 적도 있었고 예. 팀을 승리로 이끈 적도 있었던 하이니키지만 지금 이제 길게 봤을 때 어떤 NFL의 한 팀의 확실한 프랜차이즈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선수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선수도 루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나이는 많지만 예. 프로에서의 경험이 사실상 일천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날은 뭐 JD 맥키식이 나름 분전하기는 했지만 예. 워싱턴은 역시 안토니오 깁슨과 테리 맥러린의 팀이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합쳐서 72야드밖에 따내지를 못했다. 이게 좀 워싱턴 뭐 공격의 부진의 원인이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커티스 세뮤얼이 얼마 전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예.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은 아예 결장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추가된 자원이 힘을 보태주지 못하는 점, 이 점도 분명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워싱턴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 역시도 지구 우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즌 전 예상을 좀 뒤엎고 지금 수비에서 너무 부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구 우승은 고사하고 지금 지구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강 뭐 3약의 구도로 좀 확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워싱턴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음 주에 램보 필드에서 에런 로저스를 만나는 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수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얼마나 또 에런 로저스에게 당할까?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워싱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워싱턴 풋볼 팀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31대 3.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를 뭔가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좀 짧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 또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분량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콜츠 입장에서는 모처럼 공수 모두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압도를 하면서 아주 쉬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홈 경기에서 이제 첫 승을 거뒀고 뭐 콜츠는 여러 가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턴오버를 유도하고 그걸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순간에 빅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한 방에 확 전진을 하고 점수를 따내는 이런 것도 잘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잘 안 됐던 어떤 경기 막판에 리드를 지키면서 승리를 뭐 확정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뭐 이날처럼만 풀리면 뭐 콜츠와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예. 뭐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격도 잘 됐고 수비도 잘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뭐 특히나 데리우스 레너드 선수의 활약이 수비에서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런 도날드가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인데 웬만한 엘리트 엣지 러셔들보다 더 색을 많이 해낸다. 뭐 이런 좀 어떤 포지션을 파괴해서 어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레너드도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너드도 사실 포지션은 인사이드 라인베커인데 그 레너드의 커리어를 보면 뭐 색도 꽤 있고 뭐 인터셉션, 펌블 유도, 뭐 패스 굴절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능이죠. 이날도 인터셉션 하나, 펌블 유도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 최근 4경기인가요? 연속으로 이제 그 턴오버를 유도해내는, 뭐 리커버리를 하는 이런 이제 기록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레너드에게 지금 줬던 많은 돈이 아깝지 않은 활약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는 카스멘치가 모처럼 좋을 때의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딥볼을 좀 해낼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줬고 이날 경기에서 시즌 첫 출장을 했던 리시버 T.Y. 힐튼 그리고 페리스 캠벨에게 각각 5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패스 성공이 사실 11번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3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해줬던 카슨 웬츠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저 조나단 테일러 선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또 스티브 팜을 또 한 차례 보여주면서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아마 3쿼터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스티브 팜을 통해서 수비수를 떨쳐내고 무려 83야드를 한 플레이에서 전진을 해냈거든요. 어떤 뭐 자신의 파워, 그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능력까지 이제 보여줬던 테일러고 이날 145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 그러니까 뭐 텍사스의 수비를 완벽하게 공략했던 조나단 테일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부상자가 뭐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 콜츠인데 이날 어쨌든 이 T.Y. 힐튼 선수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또 부상을 당했고 그 최근에 또 키커 이 블랑켄십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 베즐리 선수를 급하게 영입을 한 걸 보면 블랑켄십이 빠르게 돌아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즐리가 이날 5번의 킥을 모두 안정적으로 성공시키기는 했지만 예. 최근에 워낙 이 팀 저 팀에서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콜츠가 좀 빠르게 이 블랭켄십이 돌아오는 게 그나마 이제 키커 쪽에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T.Y. 힐튼도 다음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예. 퀸튼 넬슨이 이제 IR 리스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넬슨의 몸 상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넬슨의 어떤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이 좀 콜츠의 어떤 반전에는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에 나이너스를 만나게 되는 콜츠인데 지금 나이너스가 바이위크를 갖고 그 다음 주 경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휴식을 충분히 취한 나이너스에게 콜츠가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팀 다 부상이 많은 팀들이라는 공통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위크를 보낸 나이너스에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얘기로 좀 넘어가면 타이로 테일러 선수가 여전히 지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날도 이 데이비스 밀스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패츠 전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좀 이상했고 소위 말하는 긁히는 날. 네. 어쩌면 이제 이날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밀스의 이제 평균치였다. 어떻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좀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을 살펴봐도 뭐 조나단 그리나드가 2개 색, 브랜든 쿡스가 89야드, 뭐 마크 잉그램이 73야드 정도를 해주기는 했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뭐 영웅은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 텍사스의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위트니 머실러스 선수를 방출을 한 텍사스인데요. 사실 위트니 머실러스라고 하면 뭐 자데비언 클라운이나 JJ 와트에게 가려져 있기는 했지만 텍사스 수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예. 이 선수가 12시즌 드래프트 전체 1라운드 픽 출신이고 텍사스에서만 10시즌째 뛰면서 총 57개의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록은
텍산스 프랜차이즈로 보면 JJ 와트 다음 가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꾸준히 장기간 해줬던 그런 선수인데 네. 사실 지금 텍산스 로스터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수비에서 과연 머실러스보다 더 어떤 유명한 선수가 있을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마저 방출을 했다. 예. 근데 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제 뭔가 현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팀의 새로운 수비 스킴과 어떤 머실러스의 활용도, 그다음에 이제 머실러스가 그에 대한 적응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텍산스가 2011 시즌부터 3-4 디펜스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머실러스는 그 두 번째 이제 4 중에 바깥쪽 이거를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라고 하잖아요. 예. 이 포지션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4-3 디펜스로 기본 포메이션을 바꿨고 네. 머실러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선에 엣지에 서게 됐어요. 근데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필요로 하는 어떤 롤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 테크닉도 달라지죠. 네, 뭔가 적합한 어떤 피지컬 조건들도 좀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머실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3-4 디펜스에 익숙해져 있다가 처음으로 4-3 디펜스에서 이제 뛰면서 조금 이게 이제 자기에게 잘 안 맞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팀과 마찰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참 이 텍산스에서 오래 뛰었던 위트니 머실러스가 팀을 떠나게 됐는데 이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가치가 없어서 방출됐다라고 보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대권에 도전을 하는 팀들 중에 지금 그 자리가 부족한 팀들이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칩스나 패커스, 뭐 타이탄스 이런 팀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유력한데 수비가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 뭐 그런 팀들이 좀 이 머실러스를 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디로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이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34대 11 신시내티가 이제 승을 가져갔는데 앞서 이제 저희가 카디널스가 리그 유일의 전승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잭슨빌 제기어스가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리그 유일의 전패 팀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주차가 벌어졌던 이제 미국 시간 일요일로 좀 돌아가 보면 잭슨빌의 경기가 이제 런던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잭슨빌의 승전보를 듣고 이제 라이언스가 경기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좀 친구가 떠나가서 좀 그게 부담이 됐을까요? 아, 일단 깐부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사실 디트로이트가 시즌 내내 전패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무기력하게 진 경기보다는 좀 아깝게 진 경기들이 많았는데 예. 적어도 이날만큼은 좀 변명의 여지 없는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6전 전패, 이제 리그 유일의 전패팀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댄 캠벨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제 눈물을 훔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제 그날 눈물을 훔쳤다면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좀 눈물을 같이 흘렸던 라이언스 팬들이 계셨다면 이 경기는 좀 눈물이 쏙 들어가는 그런 경기력이었다. 아, 오히려 쏙 들어가는 경기력. 왜냐면 너무 못했으니까 뭐랄까 어떤 감정을 이렇게 동요하게 할 만한 어떤 동력조차도 없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네, 그래서 경기 시작 후에 풋볼이 이제 60분 경기잖아요. 그렇죠. 51분 30초가 지난 4쿼터가 중반이 되어서야 라이언스가 첫 득점을 터치다운도 아니고 필드골로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미 3대 27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뭐 셧아웃이나 다름없는 경기였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라드 고프 이야기부터 해보면 뭐 터치다운 패스 없이 202야드 1개 인터셉션.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 좋은 기록은 아닌데 그렇죠. 그 앞서 브리지워터처럼 고프의 기록도 대부분 그 4쿼터에 뭐 쫓아가는 흐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4쿼터 초반 0대 27이 되던 장면에서 고프의 기록을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 82야드입니다. 아, 진짜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수 차가 벌어지면 상대 수비도 이제 커버리지를 좀 느슨하게 하고 어떤 빅플레이를 방지하는 어떤 작전을 좀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100여 야드를 더해서 200야드가 됐다. 그러니까 고프의 이제 경기를 좋지 않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다면 이제 러싱은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안드레 스위프트와 자말 윌리엄스가 둘이 합쳐서 17번 러싱 시도를 했는데 35야드를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싱 공격마저도 봉쇄가 되다 보니까 라이언스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날 수비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벵갈스가 지금 나름 뭐 확실한 옵션들을 갖췄어요. 그렇죠. 조보로가 있고 러닝백의 조 믹슨, 리시버의 뭐 자말 체이스를 위시해서 뭐 티 히긴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뭐 타일러 보이드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벵갈스의 이제 다양한 공격 옵션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그나마도 또 페널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9번의 페널티 77야드로 물러나면서 좀 어떤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좀 완패를 당했던 경기였습니다. 예. 뭐 이안 라포포트가 얘기를 하기를 지금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리시버 영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리시버만 영입한다고 팀이 달라질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팀에 워낙 여러 포지션의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뭐 리시버 하나 영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래도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 한 명이라도 좀 데려와야죠. 네, 그래서 트레이드 마감 기한을 앞두고 리시버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뭐 구체적인 후보로 지목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디널스에서 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앤디 이사벨라나 아니면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뭐 부상, 그다음에 뭐 팀 내 셀러리캡 문제 이런 것들로 댈러스와 아직 연장 계약을 안 하고 있는 마이클 갤럽 뭐 이런 자원들이 좀 이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중에 한두 명을 영입한다고 해서 당장 뭐 고프가 살아나고 뭐 라이언스가 뭐 연승을 거두고 하지는 않겠지만 뭐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팀이 어느 정도는 갖춰진 상태에서 피스 하나만 딱 꽂아 넣으면 엑조디아가 완성이 되는 뭔가 이런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해 와가지고 이 뭔가 팀의 어떤 빈자리를 채우는 형식으로 가야지 지금 전패 페이스로 가고 있고 전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온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이번 시즌이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이미 시즌 끝났잖아요. 지금 전력을 봤을 때 이 팀이 지구 우승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루키 선수들 기용 많이 하고 경험치 먹이고 뭐 당장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건 어쩔 수 없고 뭐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해도 많이 해봐야 뭐 2승 3승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지금 루키 선수들 그리고 젊은 뭐 2년차 이런 선수들한테 경험치 많이 먹이고 그리고 옥석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되겠다 싶으면 경험치 먹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년에 같이 갈 선수들을 미리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강을 해야 될 포지션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 드래프트 때 혹은 내년 FA 때 어떤 선수들은 FA로 데려오고 여기는 드래프트로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서 이걸 팀을 좀 바꿔놓을 생각을 해야지 당장 우리가 리시버를 영입을 할 거야. 리시버 영입해서 뭐 할 건데? 뭐 달라져요? 아니 이게 뭐라도 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은 지금 당장의 성적이 날 팀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그런 플랜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멀었습니다. 바닥에서 한 10년은 더 헤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뭘 할지는 잘 정해야 된다. 뭐라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당장의 트레이드로 리시버를 영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이거는 일종의 이제 루머니까. 아니 뭐. 루머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디트로이트라는 팀이 얼마나 글러먹었는지를 지금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레이드 마감 기한 때
혹시 라이언스의 어떤 무브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제러드 알것 고프한테 같습니다. 냉정하게 와이드 리시버 하나 갖다 줘요. 고프가 뭘 할 수 있어요? 달라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직까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이 프런트진이 그리고 코치진이 모른다? 이 사람들 진짜 싹 갈아 치워야 돼요 진짜. 알겠습니다. 한번 라이언스의 좀 향후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일단 1승을 할 수 있느냐,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네. 좀 살펴보면 바이위크가 지금 9주 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경기가 남았는데 램스, 이글스와의 경기예요. 냉정하게 이글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1승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글스도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쉽지 않지만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글스를 선택해야 그렇겠죠. 된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라이언스 얘기를 해봤고 벵갈스는 뭐 버로우 선수가 부상 복귀해서 잘 하고 있고 뭐 조믹슨도 잘 하고 이런 것보다 자말 체이스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말 체이스가 지금 이대로라면 저는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자말 체이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통 이제 쿼터백들이 맞잖아요. 루키 쿼터백 중에 루키 오브 더 이어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냉정하게 있느냐? 그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저는 그나마 맥 존스라고 보거든요. 아니, 팬심 빼고서라도. 그러니까 루키 쿼터백 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가 그나마 이 맥 존스라고 보면 맥 존스와 자마 체이스를 딱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자말 체이스가 좀 더 번뜩이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다는 생각이에요. 네, 아마 이제 많은 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간다면 자말 체이스가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체이스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버로우도 271야드에 3개 터치다운, 뭐 1개 인터셉션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뭐 후반전에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후반전 모든 드라이버에서 득점을 했고 4쿼터 중반부터는 이제 점수차가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백업 쿼터백에게 이제 자리를 주고 이제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여유까지 좀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이 수비에서도 로건 윌슨 선수가 또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벌써 시즌 4호 인터셉션인데 와, 참 벵갈스가 드디어 바닥을 치고 올라오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이 로건 윌슨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선수가 사실 2년차 선수고 이제 지난 시즌 3라운드에 드래프트가 됐기 때문에 뭐 체이스 형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뭐 많은 팬분들에게 이름을 알린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지난 시즌에 로테이션 멤버로 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뭔가 포텐이 폭발하면서 어떤 벵갈스 수비에서 굉장히 키플레이어로 좀 급부상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의 좀 대학 시절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사실 84kg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5파운드. 그러니까 뭐 일반인 치고는 뭐 충분한 체격이지만 예. 이 어떤 강한 몸싸움을 해야 하는 풋볼 선수로서는 굉장히 좀 빈약한 체격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사실 이 윌슨은 대학 시절에 뭐 펀터나 세이프티 이런 포지션에서 좀 많이 뛰었는데 이 윌슨의 고등학교 시절 필름을 열심히 본 그 감독이 라인베커로 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예. 면담을 통해서 이제 포지션 전향을 권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윌슨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좀 풋볼 커리어가 달라졌는데 예. 프로에 와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 더 이 벵갈스가 팀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지난 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올 시즌 실제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경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구 라이벌이자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레이븐스 원정 경기를 떠나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벵갈스가 레이븐스를 잡으면 두 팀이 공동 5승 1패가 돼요. 근데 이제 맞대결에서 벵갈스가 승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잠시나마 지구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벵갈스에게는 아주 좀 중요한 한 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 시즌 레이븐스 원정을 떠올려 보면 조보로가 좀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으면서 3대 27로 완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1년이 지났고 볼티모어는 여전히 강력하기는 하지만
벵갈스가 많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갭을 줄여낼 수 있을지 한번 이 경기 재미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 벵걸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LA 차저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이제 30세 대 6으로 볼티모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디비전 1위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앞두고 이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정말 팽팽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의 경기를 그 NFL 게임 패스 40분 하이라이트로 보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제가 최대한 스포일러를 안 당하고 보는 편인데 예. 이 하이라이트의 길이를 보면 이게 좀 접전이었는지 일방적인 경기였는지 좀 감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방적인 경기가 빨리 끝나고 네. 그러다 보면 하이라이트도 짧거든요. 근데 차저스와 볼티모어 한 50분 정도를 어떤 좀 각오하고 틀었는데 35분인가요? 굉장히 짧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팀이 원사이드하게 이겼나 보다 생각하고 봤는데 이날 그 레이븐스의 라인베커 조시 바인즈의 인터뷰처럼 공격, 수비, 스페셜 팀까지 모든 부분에서 뭐 레이븐스가 완승을 거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공격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이날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2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러닝백이 주전 러닝백이 이제 시즌 전에 그리고 시즌 초반에 계속해서 이탈을 한 상황에서 대체로 영입했던 선수들이 모두 터치다운을 이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저스의 어떤 약점이 러싱 디펜스였는데 이 점을 레이븐스가 잘 공략을 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대체 요원 3명이 누구였느냐 데본타 프리먼, 르비언 벨, 라테비어스 머리였어요. 말씀해 주셨던 3명 중에 디본타 프리먼 그리고 레비언 벨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정상 그리고 특히 레비언 벨 선수는 리그 최정상의 러닝백이었던 선수잖아요. 물론 지금은 하얀색에 세게 와가지고 조금 이제 평균 이하의 러닝백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 어쨌든 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라타비우스 머리 선수도 이 선수들만큼 이제 정점을 찍은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세인츠에서 쏠쏠한 활약을 또 해줬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전성기가 2017년 정도에 있었던 선수들이다. 네, 근데 그 하얀 곡선이 프리먼과 벨은 굉장히 급격했고 예. 머레이는 조금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르비언 벨이나 데몬타 프리먼은 사실상 NFL에서 더 이상 못 볼 줄 알았어요. 네. 뭐 나오더라도 크게 존재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날만큼은 모두 의미 있는 활약을 해줬다. 네. 그리고 특히 레이븐스가 이제 레프트 태클 로니 스탠리가 없이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 뭐 풀백 패트릭 리카드 같은 엑스트라 블로커들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러싱 공격에 좀 힘을 실어줬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통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날 또 이제 러싱 공격이 잘 풀리다 보니까 타임 오브 포제션에서 좀 압도적인 이 우위를 가져갔었던 레이븐스였습니다. 지금 38분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날 뭐 거의 차저스에게 공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칩스의 마홈스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임 오브 포지션을 최대한 끌어오면서 마홈스를 사이드라인에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저희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허버트도 지금 못지않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저스의 공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레이븐스가 그걸 잘했고 러싱 야드에서도 187대 26으로 압도를 하다 보니까 뭐 레이븐스가 좀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라셔드 베이트먼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뭐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4번의 캐치 29야드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랍도 한 차례 있었고 예. 뭐 100점짜리 데뷔전은 아니었지만 이 베이트먼이 어쨌든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 자체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수비가 또 차저스의 러싱 공격을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싱 디펜스에서도 거의 상대방에게 세퍼레이션을 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경기장에서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 뭐 모든 매치업을 다 뭐 꿰뚫어 볼 수는 없었지만 허버트가 던졌던 대부분의 패스들이 거의 그 레이번스 수비수들이 붙어 있는 쪽으로 이제 공이 날아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패스 정확도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음. 결국 이 레이븐스의 세컨더리의 승리였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인터셉션 7번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었던 이 레이븐스의 세컨더리였고 결국 이제 스페셜 팀 쪽에서도 이 데빈 듀버네 선수의 폭발적인 리턴 그리고 또 리그 최고의 키커가 버티고 있는 팀이잖아요. 저스틴 터커 선수가 또 안정감 있는 그런 킥을 보여주면서 뭐 공격, 수비 그리고 스페셜 팀까지 모든 면에서 승리를 가져갔었던 레이븐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스페셜 팀 같은 경우는 차저스가 지금 비스카이노라는 키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리그 평균 이하라는 어떤 평가도 너무 후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도 한 번 엑스트라 포인트 시도했는데 뭐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굉장히 맞아요. 컸어요. 그러니까 이 엑스트라 포인트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차는 건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저렇게 멀리 찰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각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스카이너의 킥을 보다 보니까 터커의 안정감이 더 좀 편안하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차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차저스가 올 시즌 계속해서 이 하역찬 공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옥탄가 높은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날 경기는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특히 바로 지난주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47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공격이 조금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물론 뭐 종목은 다르지만 야구도 이런 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전날 막 15점, 20점 막 신나게 뭐 전원 안타, 전원 타점하면서 신나게 치다가 다음날 또 영봉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제 보스턴이랑 오늘 보스턴이 그랬죠. 보스턴이 어제 진짜 무지막지하게 쳐댔거든요. 근데 오늘은 2점밖에 못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차저스의 공격력이 좀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예. 뭐 어쨌든 이 공격도 잘 안 됐고 거기다가 뭐 수비도 좋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이 레이븐스 러싱을 전혀 억제를 하지 못하면서 뭐 공격권도 계속해서 주고 그리고 타임오프 포지션도 계속해서 뺏기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수비에서 막지 못하니까 공격팀에게 공격권을 잘 넘겨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통째로 넘어갔다라고 봐야겠죠. 뭐 저도 이제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허버트가 이날 경기 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레이븐스에 대한 필름을 많이 연구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못 봤던 형태의 수비들이 많았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 중에 좀 순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뭐 스스로를 좀 채찍질했고 예. 이제 러싱 디펜스가 지금 리그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선 경기도 안 좋았는데 결국 러싱이 강한 레이븐스에게 이날도 발목이 잡혔던 예.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차저스의 완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렇게 패배를 당하면서 차저스가 칼을 바짝 깔고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다음 경기 상대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민준 아나운서에게도 중요하고 예. 이 경기가 또 이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두 팀이 만났을 때 허버트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었는데도 불구하고 패치가 45대 0으로 이겼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벨리책과 저스틴 허버트의 2차전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예,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 경기 하는 날 제 생일이거든요. 최악의 생일 선물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레이븐스와 차저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대 28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연장전 끝에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뭐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좀 생각보다 고전을 했어요. 근데 미네소타가 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은 어떤 부분들이 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냐면 1쿼터에 저스틴 제퍼슨이 펌블 턴오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터치다운을 이제 얻어맞았고 3쿼터에는 펀트 블락을 허용하면서 그것이 곧바로 리커버리 터치다운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4쿼터에는 11점 앞서 있었고 상대에게 턴오버까지 유도를 했는데 이 쐐기 필드골을 놓치면서 또 기회를 줬고 예. 그다음에 이제 4쿼터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놓쳤고 예. 이제 이런 실수들이 좀 반복되면서 그리고 페널티도 지금 11번에 98야드 후퇴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바이킹스였습니다. 네. 반대로 이날 이제 이 세계 턴오버를 뺏어왔었던 바이킹스인데 바이킹스가 턴오버를 뺏어왔을 때는 이걸 득점으로 잘 이어가지를 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다운 하나, 필드골 하나, 음. 어딘가 좀 아쉬운 뭐 결과였죠. 예. 네, 그러면서 뭐 경기가 연장으로 흘러갔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인 토스에서 승리한 뒤에 첫 번째 공격 드라이브에서 곧바로 터치다운을 하면서 예.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커크 커즌스가 점점 더 이 클러치한 상황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쿼터백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시즌 뭐 클러치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는 있었어도 커크 커즌스 때문에 경기가 터진 적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4쿼터 종료 직전에 필드골을 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예. 이걸 이제 키커가 날려서 아쉽게 메이드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연장에서도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바로 터치다운을 만들었으니까 커즌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시즌 내내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특히 연장전 그 끝내기 터치다운 장면을 보면 물론 커즌스도 잘했지만 이 KJ 오스본의 좀 공로를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파일런을 향해서 아주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다이빙 터치다운을 이제 성공을 했던 예. KJ 오스본이었는데 뭐 과감함과 어떤 끝까지 집중하는 어떤 그런 능력 이제 모두 좋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바이킹스가 이날 승리로 이 바이위크 전에 5할 승률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한 5승 1패쯤으로 끝났어야 되는 경기 내용인데 지금 3승 3패인 것이 바이킹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바이위크를 갖기 전까지의 커크 커즌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을 할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런 날이 또 오긴 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커크 커즌스와 제러드 고프, 김민준 아나운서 이제 주 타겟이 되던 두 선수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 아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고프와 이 커크 커즌스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커크 커즌스는 제가 늘 얘기해 왔었잖아요. 이 선수는 뭔가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한 방이 부족한 선수. 다만 평균 이상은 된다. 게임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고. 제러드 고프는 엘리트급 러닝백이 있어야만 게임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건이 붙는 선수다. 아 그럼요. 그래서 티어가 확실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날 그 티어의 차이만큼 뭐 커즌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으로 델빈 쿡 얘기는 그래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29번의 러싱 시도를 바로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쉬고 오자마자 또 바로 혹사를 시켰습니다. 사실 마이크 짐머 감독이 이날 경기에서 봤잖아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없으면 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봤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언젠가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네,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다음 주에 바이위크니까 조금 뭐 마음 먹고 뭐 한번 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근데 있죠. 일단 델빈 쿡이 좀 남은 시즌 계속 건강하게 뛰어줘야 될 것 같고 바이킹스가 이제 기분 좋게 바이위크를 보낼 예정인 것까지는 좋지만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얘기했듯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강팀들과의 4연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대로 잘 쉬고 이제 돌아와서 또 경쟁력 있는 모습을 이어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펜서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없는 펜서스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좀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맥카프리가 훈련에도 참가를 하면서 복귀 좀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도 조금 부상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확실치는 않지만 예. 그래서 원래 이 맥카프리가 IR 리스트에 오르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과에 따라서는 이제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겠다는 아마 보관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 경기를 앞두고 뒤늦게 IR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 회복이 안 된다는 판정이 좀 내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소 8주 차까지 결장을 하고 9주 차에나 지금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물론 이것도 몸 상태를 봐야겠죠. 그래서 펜서스의 힘든 어떤 고난의 시기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맥카프리의 어떤 그 복귀 역시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빨리 쓰다 보니까 이 맥카프리 선수를 결국 또 부상으로 잃은 거잖아요. 근데 부상이 있었던 선수가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경기 뛸만 하면 또 펜서스는 내보낼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펜서스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는 됩니다. 이날 그럼요. 경기를 보면 뭐 구단이 왜 그렇게 맥카프리에게 좀 무리를 시키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사실 추바 허바드는 생각보다는 자기 역할은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물론 맥카프리만큼이 아니어서 문제지만, 근데 이제 다놀드가 맥카프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제츠 시절의 다놀드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날도 41번의 패스 시도를 했는데 네. 성공이 17번입니다. 이게 지금 41%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지만 그게 보통 뭐 47, 48 이런 거지 41까지 내려오는 건 잘 없거든요. 잘 없죠. 근데 이날 굉장히 좋지 않았고 207야드에 뭐 턴오버가 2개나 있었으니까 뭐 연장까지 가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샘 다놀드 선수가 제츠 시절에 워낙 이제 팀이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먹지 않았어도 될 욕을 한꺼번에 좀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본인이 이 팀의 어떤 그 다른 동료들 때문에 기량을 꽃피우지 못한 건 또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참 저희가 초반에 이 다놀드의 어떤 행복 풋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럼요. 지금 저희가 다시 제츠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이 NFL이 정말 한 주 한 주 빠르게 좀 그 판도가 변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맥카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가 크다라고는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느낌이 점점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어 보니까 네.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고, 이제 수비진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면 뭐 공격진에 맥카프리가 있다면 수비진에 사실 샤크 톰슨이 이제 제일 키 플레이어인데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코너백 제이시 온이 빠지면서 급하게 내려온 CJ 핸더슨도 또다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즌 초반에 좀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던 수비진의 모습도 벌써 사라졌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5할 승률이 된 양 팀입니다. 같이 5할 승률이 됐긴 했습니다만 뭐 바이킹스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우면서도 이제 우리가 뭔가 초반에 불운에서 벗어났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 펜서스는 초반에 잘 나가는 듯 했는데 결국 이제 5할까지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맥카프리가 뛰었던 3경기는 이겼고 없었던 3경기는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펜서스의 현 주소인 것 같고, 이제 맥카프리가 향후 2경기는 이제 결정이 100% 확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원정 경기 자이언츠 또 펠컨스와의 원정 경기거든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상대 팀만 보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대들이지만 맥카프리는 없다. 그럼 펜서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조금 이제 궁금한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좀 팬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씀해주신 두 경기는 이 펜서스 팬들 입장에서도 자이언츠 할만해? 펠컨스도 할만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기인데, 그건 자이언츠 팬들도 펜서스 할만해, 펠컨스 팬들도 펜서스, 이렇게 할만한 경기거든요. 맥카프리 없는 펜서스니까. 그렇죠. 예, 이 자이언츠나 펠컨스 팬들도 이 경기를 좀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이 캐롤라이나 펜서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